안녕하십니까. 김택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2급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분계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회계 방정식에 의해서 어떻게 분계를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우리가 분계를 처리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쉬울까? 그래서 제가 3단계 분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그 분계한 내용을 가지고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회계 방정식을 통해서 차변과 대변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이 시간에 그걸 좀 잠깐 분석을 하고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회계 방정식을 갖다가 왼쪽에 4개, 그 다음에 우측에 4개 해가지고 8개로다가 우리가 방정식을 전부 다 우리가 풀었어요. 그리고 이 방정식 안에는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이라는 이 5가지 요소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혼합이 돼가지고 방정식이 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정식은 좌측과 우측이 각각 합계가 일치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일렬로 표시되어 있는 이 방정식을 종으로다가 분석을 하면, 종으로다가 표시를 다시 하게 되면, 그렇죠. 자산, 부채 이렇게 쭉 표시하면 플러스 자산, 마이너스 자본, 마이너스 자본, 플러스 비용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거래 판료소예요. 거래 판료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 플러스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산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그리고 마이너스 자산은 자산의 감소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게 결과적으로 자산이 감소한 거냐, 자산이 증가한 거냐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결정하듯이 나머지 5가지 요소들도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해가지고, 그렇죠. 등호의 좌변에 올 것인가, 우변에 올 것인가, 즉 차변 요소냐, 대변 요소냐를 결정을 하면 이 분계의 원리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러한 그 우리가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3단계에 의한 분계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분계 방법의 1단계는 뭐냐 하면요. 일단 거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가지고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증가하고 감소한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2단계는 증가한 게 결국은 거래 오요 중에서 어떤 거냐, 감소한 것은 어떤 거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자산의 증가냐 또는 부채의 증가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파악된 거래 오요소가, 그렇죠. 오요소가 증가 감소된 거로 결합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방정식의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죠. 차변에 쓸 것인가 대변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거래의 적당한 계산 과목은 무엇이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결정할 것인가. 이 금액도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얼마하고 다 나와 있으면 아주 쉽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4가지 경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3단계에는 분계 방법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그렇죠. 수정된 회계 방정식이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우리가 오요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5가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좌측 우측으로 가면서 8개의 거래 유형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판단하시려면 한쪽 변만 판단하세요. 한쪽 변만 판단하시면은 나머지 변은 반대거든요. 반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좌측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좌측만. 즉, 좌측에 자산의 증가 있었지. 그 다음에 맞아. 자본의 감소, 부채의 마이너스, 자본의 마이너스, 플러스 비용이야. 왼쪽 것만 기억을 하면, 그렇죠.
이쪽은 반대니까 어떻게 되죠? 자산은 마이너스가 오는 것이고 부채는 플러스가 오는 거고 자본은 플러스가 오는 거고 수익의 반대는 비용의 반대는 수익이니까 수익이 오는 거다라고 하면 8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먼저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했나요? 1단계. 자, 증가 감소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했습니까? 상품을 매입했죠. 대금은 줬죠. 아, 현금은 감소했구나. 상품은 증가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자산 부채 아직 따지지 않으셔야 돼요. 일단 거래 갖고 먼저 파악을 하면 그렇죠. 증가는 상품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현금이 감소한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래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증가 감소한 항목이 그 5가지 요소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한번 판단해 볼까요? 이 상품이 뭐죠? 이게 상품. 자산이잖아요. 자산. 그렇죠. 자산. 현금은요. 현금도 자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품도 자산의 증가고 그 다음에 현금도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를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자산의 증가는 우리가 이쪽에 방정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플러스 자산이잖아요. 이게 플러스 자산은 좌측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자산은 그렇죠. 좌측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대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유형을 파악하여 차대변을 구분하는데 결과적으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분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분계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여기다가 금액을 집어넣게 되면 분계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거래를 볼까요? 자, 현금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먼저 이거 1단계 증가감소를 한번 볼까요? 자, 현금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감소된 것은 현금이 감소됐고요. 그렇죠? 외상매입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없어진 거죠. 줄은 거죠. 외상매입금이 감소가 됐네요. 그죠? 자, 1단계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감소는 외상매입금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도 또 감소가 됐죠. 여러분들 이거 표시할 때 이게 감소 외상매입금 감소 증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쪽 쓰시면 잘못하면 이게 차변이고 대변인가 보다 이렇게 혼동이 오니까 그냥 나래비를 쓰세요. 쭉 길게. 그래야지 혼동이 안 됩니다. 그냥 외상매입금 감소, 그 다음에 현금 감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외상매입금은 과연 5요소 중에서 무엇이냐. 외상매입금 뭡니까? 부채. 그렇죠? 부채입니다. 부채. 그 다음에 현금은 어떻게 되죠? 현금은 자산이죠. 네, 그럼 자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어떻게 되죠? 부채가 감소했고. 무슨 변이에요? 부채가 감소한 건 왼쪽. 그렇죠. 아하, 이거 차변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또 현금이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자산이 감소한 것은 우측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이 맞을 거라고요. 한번 볼까요? 3단계. 자, 그렇죠. 부채의 감소, 차변. 그렇죠.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이게 보면 이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뭐 딱 보면 분계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매번 어떤 분계마다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분계의 원리를 습득할 때 그때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음 거래를 한번 보시면은 분계가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분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직관적으로 분계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단계를 잘 연습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100만 원은 선수금을 공제하고 3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200만 원은 외상으로 하다. 자, 이 분계는 어떻게 되나요? 딱 나오나요? 물론 뭐 그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이게 분계를 하실 수가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죠. 차분하게 3단계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이걸 보고 직관적으로 분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한번 1단계로 한번 좀 판단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거 갖고 우리가 한번 그냥 이거 판단해보죠. 자, 상품을 판매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품 판매가 그렇죠. 생긴 거죠. 발생한 거죠. 증가돼, 증가. 그죠? 요 지문을 보고 증가감소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은 선수금을 공제했다. 아, 선수금을 공제했다는 얘기는 선수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금이 감소했네요. 선수금이 감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보통예금이 증가한 거잖아요. 보통예금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0만 원을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외상이 증가한 거죠. 네, 외상이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문을 가지고 증가감소를 딱 따지는 거예요. 1단계로. 그리고 이걸 갖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그렇죠. 증가감소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감소한 것은 선수금이고 증가한 것은 요 세 가지네요. 그럼 2단계는 요게 과연 요게 뭐냐? 이게 부채야 자본이야? 이게 뭐야? 자산이야 뭐야? 뭐 이렇게 이걸 5요소를 갖다가 이게 끄집어내는 거죠. 자, 선수금은 뭐죠? 그렇죠. 부채. 보통예금은 그렇죠. 자산. 네. 외상매출금도 자산. 그렇죠. 상품 판매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수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합이 다 된 거예요. 그럼 벌써 딱 감소와 증가를 딱 대비해 보면은 그렇죠. 왼쪽, 오른쪽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단계를 해보면은, 그렇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수익이 와서 대변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각 차변과 대변에 앉히게 되면, 그렇죠. 차변의 선수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매출, 이렇게 우리가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할 거를 조금 땡겨서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땡겨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분계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3단계에서 분계가 다 끝났으면 예전에 저희가 그 복식부기로 그냥 일반 부기시험, 그러니까 전산회계가 있기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산회계라는 게 없었고 부기시험이었거든요. 부기시험은 이제 수기로 시험을 보는 건데 이 수기로 시험 볼 때는 실제로 이제 차변의 분계 이렇게 대변의 분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지에다가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분계만 하면 그걸로 끝이 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분계를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전산회계 2급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전산회계 1급인 경우에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두 군데다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산회계 2급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전표를 우리가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아까 분계한 내용들 있죠. 그 분계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날짜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구분이라는 게 이제 차변 대변 표시하는 거거든요. 구분이.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 이걸 좀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날짜하고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구분이 바로 뭐냐면은 차변과 대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차변 과목이냐 대변 과목이냐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을 이제 쓰는 거고요. 계정 과목. 거기에 적당한 계정 과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거래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요는 이제 우리가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채점을 안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실 적요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적요에 대한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적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보시겠지만 이 네모칸을 쳐놓은 세 가지 구분, 계정 과목, 금액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바로 요걸 배운 거예요. 요거를. 그렇죠? 구분. 요걸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계정 과목과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 3대 요소 조금 전에 설명했죠. 구분하고 그렇죠. 구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출금이냐 입금이냐 대체 차변이냐 대체 대변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출금이냐 입금이냐 하는 것도 결국은 뭐죠? 그렇죠. 차변이냐 대변이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시험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게 우리가 구분해 쓰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를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 이 출금 입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체 현금으로 나간 걸 우리가 출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출금이라고. 그 다음에 전체 돈으로, 현금으로 들어온 걸 우리가 입금으로 표시를 해요. 입금으로.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실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대체 차변과 대체 대변이 있거든요.
결국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출금 거래도 이거를 쓰면 됩니다. 출금 거래도 그냥 이거 차변 대변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입금 거래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구분을 1, 2, 3, 4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금전표, 입금전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보통 뭐 출금전표, 입금전표, 그 다음에 대체전표 이렇게 3전표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령이 출금, 입금을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출금, 입금을 안 쓰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잊어버리고 그냥 차변과 대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제 거래를 하나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상품을 매출할 때 현금으로 팔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그 상품을 매출했는데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거래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상품 매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전체가 돈으로 현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입금 거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입금 거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죠? 상품을 현금을 주고 매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품을 매입을 했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래를 우리가 출금 거래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이게. 표시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거래를 입금 거래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줄로 입력을 하면 돼요. 한 줄로. 그런데 대체 거래로 하게 되면은 요걸 무시하고 이걸로 한다면은 두 줄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줄로. 두 줄로. 어떻게 두 줄로 입력하느냐? 그렇죠. 대체 차변 해가지고 현금 입력해주고, 대체 대변하고 상품 매출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출금 거래는 또 반대죠. 만약에 출금 거래를, 이 거래를 출금으로 쓴다 그러면은 그냥 한 줄로 입력하면 돼요. 근데 저게 출금, 입금, 아이, 골치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출금, 대체 차변 상품, 대체 대변 현금,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나 출금 거래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 줄로 입력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기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출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실질로 출금이나 입금을 쓸 거냐 아니면 대체 차변이나 대체 대변을 쓸 거냐 하는 문제는 순전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야, 이거 내가 1, 2, 3, 4번 갖고 4개 가지고 고민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심플하게 한 줄 더 입력하더라도 그냥 출금, 입금 잊어버리고 그냥 대체 차변, 대체 대변 가지고만 쓸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출금 거래와 입금 거래, 그 다음에 대체 거래, 차변, 대변 이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예. 자, 금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금액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볼 때는 총액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알려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이제 아까 같은 선수금 거래 같은 경우 있죠. 네, 선수금 거래 같은 경우도 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상품을 팔았는데 상품을 매출했는데 600만 원의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금은 1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현금은 2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외상을 150만 원으로 했다. 이렇게 전부 다 알려주면요. 이거는 총액으로 다 표시해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걸 빼요. 이렇게 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상 대금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잔액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프로테이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테이지.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선수금을 공제하는데 어떻게 공제하느냐? 그렇죠. 선수금은 30%로 받은 선수금을 공제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이러면 좀 더 복잡해지죠, 금액이. 이거 30% 공제해서 180만 원 빼고 잔액 계산해가지고 외상 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조금 더 좀 복잡해지죠.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제가 제일 골치가 아파요. 이건 뭐냐면 이걸 안 줍니다. 이걸 안 줘요. 이걸 안 주고, 그렇죠. 안 주고 9월 15일자, 그렇죠. 9월 15일자로 지급된 계약금을 공제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9월 15일자 들어가서, 그렇죠? 선수금 계정에 들어가서 이 해당 거래처 원장을 보고 그 선수금 준 게 얼마인지, 계약금 준 게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장부를 조회해서 시험에는 그 백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거를 계산해서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고 해서 외상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금액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금액 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개정 과목이에요. 개정 과목. 예. 개정 과목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개정 과목이. 예. 개정 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개정 과목은 외워야 돼요. 사실은 다 외워야 되지만 다 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의 논리를 이해하면 그 외우는 게 10개에서 한 두세 개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어떻게 우리가 개정 과목이 생긴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거래가 발생했는데 막 이런 거래가 있다고 보죠. 자동차를 쫙 몰고 가는데 타이어가 딱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정비센터에 가서 5,000원 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분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죠. 개정 과목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 타이어 펑크 비용 5,000원 이거잖아요. 그죠? 대변에 현금 나간 거 분명히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고 감소한 거 빼주고 차변 개정 과목은 타이어가 펑크 난 거니까 타이어 펑크비, 뭐 펑크 수리비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타이어 펑크 5,000원 이렇게 썼네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분계 뭐 이거 잘못된 분계 아니죠, 이게. 개정 과목이 어색해서 그렇지 잘못된 분계 아니에요. 이거 다른 회사는 뭐 타이어 수리비 뭐 여러 가지는 막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제 자동차를 또 쭉 몰고 가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름을 5만 원을 지급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5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대변 현금 치는데 개정 과목이 어떻게 돼요? 자동차 기름. 이렇게 쓴다고 상관없죠. 개정 과목 어색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는 되잖아요. 아, 자동차 기름 썼구나. 오케이. 다른 회사는 뭐 휘발유대로도 하고 뭐 연료비 뭐 여러 가지 다 하겠죠, 이제. 자, 또 이제 이 회사가 쭉 이제 출장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딱 지급을 했어요. 고속도로 들어서가지고. 통행료 지급하니까 그 통행료에 대해서도 1,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걸 우리가 또 분개해보면 뭐 통행료, 뭐 고속도로, 통과비 뭐 여러 가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통행료를 분개한 게 뭐 어색하진 않잖아요. 이해는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개정 과목이라는 것보다는 이 표시 항목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이게. 이게 굉장히 많으면요, 손익계산서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기업 간 비교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끼리도 이게 굉장히 비교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죠. 그렇죠? 재무제표 분량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회사 간의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매년도 사용하는 과목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도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는 그 발생된 항목들을 몇 가지 군으로다가 분류를 해서 유사한 항목들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대표 표현 과목을 표시한 거예요. 대표 표현 과목. 바로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그러니까 타이어 펑크라든가 아까 기름 넣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차량 유지비를 해줘라.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 유지비보다는 여비교통비로 해줘라.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기업회계에서, 기준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정 과목은 사실은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개정 과목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개정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상당 부분 개정 과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표 입력 메뉴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자, 구분. 가장 중요한 게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 과목.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렇죠.
금액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그 회계 입력, 전산 입력할 때 실기에서는 저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거래를 입력하게 되면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그 3단계에 의한 분계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전표를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그 회계에 대한 순환 과정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전표가 입력이 되고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까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전체적인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상품 계정에 대한 기장 방법에 대해서 그 이론과 실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상품 계정의 기장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